네, 안녕하세요. 5월 24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마감 시황 및 모닝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 컨설팅팀 태윤선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0.1%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11%를 기록을 하면서 보합세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5월 누적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코스피 8.7조 원, 전기전자 업종이 6.6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주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위험자산 선호의 둔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도 국내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소폭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에 반도체, 자동차, 언택트 등의 대형 성장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전환이 나타남에 따라서 시장도 하락 반전 마감했습니다. 주간 상승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2%대 상승을 보였는데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보험과 증권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FNF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후 재상장을 하면서 14%대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따라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간의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특히 비트코인 관련주와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제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편 5월 제조업 PMI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포드가 신규 전기트럭 공개 이후에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전 예약 물량이 2만 대에 달했다는 소식에 6%대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제조업 PMI의 서프라이즈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WTI는 2%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반발 매수세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FOMC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달러 상승 그리고 암호화폐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당분간 증시의 방향성 탐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4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으로 결과에 따른 증시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24일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한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백신, 자동차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서 오늘 관련 업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2021년 하반기 매크로 전망 관련 자료입니다. 김효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하반기 매크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주요국 경제는 빠른 경기 회복, 물가 반등의 조합이었는데요. 향후에는 성장 속도는 낮아지지만 물가 부담은 지속되는 국면으로 이동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주요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요. 두 번째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 접종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회복 속도는 추가로 빨라지기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데 반해서 물가는 상승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른 수요 회복과 병목 현상이 더해지면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하반기 경제가 성장 감소, 물가 부담의 국면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의 화두는 단연 인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한 달 만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평균 10% 상승하거나 대부분 원재료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워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4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 물가는 연평균 12%가 넘는 급등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하면서 과열이 진정되는 단계를 거쳤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시설이 파괴되었던 것들은 다르지만 세 가지 면이 공통적인데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세 번째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1940년대 중반과 현재 매크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할 때 저희는 하반기 미국의 물가가 3.7%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고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1%로 낮아지면서 과열이 진정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22년 초에 테이퍼링 시작과 함께 물가 상승률이 하향한 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물가에 대한 논란과 관심도 축소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저희는 올해 하반기의 물가 상승률이 금융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논란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저희 유럽과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국 경제가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이라는 조합에서 이제 성장 속도는 낮아지지만 물가 부담은 지속되는 국면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추가 가속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그 KB증권은 1940년대 후반, 중후반과의 매크로 환경과 현재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재정 적자 급증 그리고 급격한 소비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목 현상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공통점과 또 생산 시설이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하반기 미국 물가는 한 3.7%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1%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는 2% 내외의 장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3분기 부흥기금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도 2021년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를 각각 3.9%, 1.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식 시황 관련 코멘트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수출 실적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3%나 증가했고요. 사실 이런 증가세는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 2020년 12월 4일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발간했던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림 3번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절상 속도와 실질 실효 환율의 절상 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절상 속도는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실질 실효 환율의 절상 속도는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작년 3, 4월 정도부터 해서 지금 거의 4월 정도까지죠. 이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의 절상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분위기를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저희 KB증권의 결론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고 코스피는 강세였고 수출주의 성과가 오히려 더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한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관계가 역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르면서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 거의 따라잡을
시기가 됐고요. 이런 시기에는 제가 12월 4일에 발간했던 자료와는 반대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부터는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딱 6월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따라서 저희 KB증권에서는 5월 전략 자료를 시작으로 해서 방어주 비중을 중립 수준까지 채울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고요. 예, 최근에 환율 변화가 주식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달러 대비 원화 절상 속도, 그리고 실질 실효 환율 절상 속도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절상 속도가 실질 실효 환율 절상 속도보다 클 경우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저희는 향후 5월이나 6월부터는 달러 대비 원화 절상 속도보다 실질 실효 환율 절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부터 여름에는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 관련 코멘트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략 담당 박수현입니다. 중국 주식의 선호도가 점차 성장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배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이 발표되었고요. 셋째로는 성장주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성장주 비중이 높은 창업한이 월등히 가치주 비중이 높은 상하이 종합지수 대비해서 높은 어닝 증가 레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 우려가 판단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춘절 이후에 인민은행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순회수했던 것과 달리 4월과 5월에는 각각 600억 위안, 400억 위안을 순 공급을 했었고요. 15금리도 2% 이내에서, 여기 밑에 있는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 내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4월 경제 지표가 주로 대부분 고정 투자, 소매 판매 같은 이런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 정부의 긴축 전환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가 17.7%를 기록해서 컨센서스인 25%를 가장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약화된 것 이외에도 소비 부양 정책 등 재정 투자도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도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지표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보다도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4월 중국 PPI가 6.8%로 발표되면서 201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PPI 반등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자재인 철강, 비철 등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확대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주요 상품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되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철강 감산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였지만 정부의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고용 시장 안전이 최우선 순위로 정해지면서 올해 감산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6월에는 성장주 내에서도 내수 중심의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T텍, 인터넷 기업을 제외한 내수 중심의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상대 선호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수로는 해당 산업의 비중이 높은 본토 증시의 창업한이 긍정적이고요. 반면 춘절 이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시크리컬 업종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 주식 시장의 선호도가 점차 성장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둘째로는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이 발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주가 가파른 이익 증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토 주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내수 중심의 성장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밸류체인을 추천드립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창업한이 긍정적이고요. 반면 춘절 이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시크리컬 업종은
정부 정책 기조 영향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6,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목표 주가 조정은 1분기 어닝쇼크 등을 반영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과 하반기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효과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최근 종가가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 5,06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각종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68억 원의 적자였고요. 1분기 신규 수주 대비 공사 손실 충당금의 비율도 2.1%로 나타나 적자 수주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해양 플랜트 수주 시점도 올해 연말로 지연된 전망이어서 관련 매출액도 수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2021년과 22년 매출액 추정치는 각각 3.3%와 12.2% 하향 조정하고요. 누적 지배순 손실도 3,020억 원에서 1조 4,002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무상 감자 후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상 감자는 올해 말 예상되는 자본 부분 잠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본금이 자본 잉여금으로 변환되는 방식이어서 주식수나 자본 총계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시기와 가격이 미정이지만 10월 말에 현재가 대비 20% 할인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번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선 부분의 신규 수주는 계획 대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34척 등 총 51억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수주 목표 46억 달러를 이미 초과가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수주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수주 목표 하향 조정과 수주 시점 지연, 후판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향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6,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 조정은 먼저 1분기 어닝 쇼크를 반영을 했고요. 따라서 2021년과 2022년 누적 지배순 손실을 0.3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 5,068억 원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도 668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 대비 공손충 비율도 2.1%로 나타나서 적자 수주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선 부분의 신규 수주는 올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란트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했고요.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실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학 업종 주간 동향 관련 코멘트입니다. 백영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화학을 맡고 있는 백영찬입니다. 오늘 주간 5월 넷째 주 발표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기준에서 보면 국제 유가가 WTI 두발 모두 하락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더 두드러졌고 인디아 쪽의 팬데믹 현상이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5월 셋째 주 화학 제품 가격도 당연히 약보합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말씀드릴 건 수출입대로입니다. 4월의 수출입대로를 봐서 지금 화학 시황은 어떤가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4월에 폴리에틸렌 피 수출이 20만 3천 톤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년 동월 대비 3.5%가 증가했고 3월에도 사실 이미 20만 톤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PE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PE는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의 포장재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가장 연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호석유 MB 라텍스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6.6%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금호석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최근 말레이시아 탁글러브라고 하는 라텍스 장갑 업체에서 5월 라텍스 장갑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MB 라텍스 가격도 또 하락하지 않겠냐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수출하는 전지형 동막 가격 2차 전지의 소재 쪽인데요. 4월에도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0.7% 상승했고 지금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5월 구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보면 2분기 전지형 동박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정제 마진은 전주 대비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1.5달러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BEP 이상은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의 하락은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하반기 정제 마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백신 이후에 드라이빙 시즌이 미국에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시아, 태국, 베트남 쪽에 팬데믹 상황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마진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의 주간 위너와 루저를 보면 OCI가 9.4%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호석유는 탑글러브의 라텍스 장갑 가격 인하로 인해 올해 엔비라텍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9% 하락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국제유가는 약세를 좀 보였고요. 위험자산 협피 현상 그리고 인디아 등에서의 아시아 팬데믹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셋째 주에 화학 제품 가격 그리고 복합 정제 마진 모두 약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주 대비 9.8% 상승을 했고요. 원가 상승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듈 생산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내 주식 탑픽데이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5월 25일 진행이 될 텐데요. 내일은 저희 김동원 애널리스트와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각각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탑픽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